안녕하세요. 회생의 팁 김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개인회생 필요서류 발급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서, 변제 예정액표 등을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투도코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 포털인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등지에서 투도코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투도코 주소가 나옵니다. 클릭을 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조인 을 클릭하신 후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원가입이 다 되시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오른쪽 상단에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셔가지고 왼쪽에 나의 작업창을 클릭하시면 처음에 현재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뜨고요. 새로운 사건을 추가할 때는 왼쪽에 사건 추가를 클릭하셔서 이 사건 추가에 고객의 이름 혹은 나홀로 개인회생인 경우에는 본인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건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종이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모든 항목에 입력을 해야 되지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신청 예정일과 주민등록상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직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은 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집 주소 대신 직장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채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 정보를 선택하시고요. 채권자명, 주소, 전화, 팩스, 발생 일자, 언제 돈을 빌렸냐, 신용카드를 언제 발급받았냐, 또는 발생 원인, 대출금이냐, 신용카드 대금이냐, 세금이냐, 원금, 이자 등을 입력하는 란이고요. 이것은 부채증명서를 보고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산정기준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정기준일이라는 것은 이자 산정기준일로 부채증명서에 기준일자 또는 산정기준일 또는 아무 표시가 없이 날짜만 딱 나오기도 합니다. 딱 보시고 이게 이자 산정기준일이구나 생각하시는 부분은 날짜를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럼 투도코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채무정보, 채무정보에서도 가장 중요한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우선 변제 채무란 다른 일반 채권에 보다 가장 먼저 변제를 해야 되고 전액을 변제해야 되는 채무를 말하는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혹은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말합니다. 채권자에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쓰고 그 밀린 원금과 이자 등을 쓰고 우선 변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금인 경우에는 서초세무서 쓰고 발생일자 쓰고 부가가치세 쓰고 또 여기다가 우선 변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담보채무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이제 담보를 설정하고 빌린 채무인데, 담보채무인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입력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담보 설정일, 담보권 종류, 채권 최고액 등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자동차 등록 원본을 보면 나오고요. 담보의 시가는 KB 부동산 시세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SK엔카, 보배드림 그 사이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 담보권의 순위는 이제 자동차 등록원부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있고요. 환가율은 저희가 기본으로 70% 지금 써놔 있는데, 부동산인 경우에는 70%, 그리고 자동차인 경우는 환가율을 50%로 써주시면 되고요. 선순위 담보권 채권 최고의 합계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자동차 등록원부의 앞순위에 있는 채권 최고의 합계를 다 더해서 쓰시면 됩니다. 담보 목적물이 이제 부동산인 경우는 부동산을 클릭해서 주소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되고요.
자동차인 경우에는 뭐 차종이나 연식, 차량 번호 등을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이제 기타인 경우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전세보증금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 목적물에 주소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상채무란 보증인을 세우고 또는 전문 보증기관, 뭐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보증서를 제출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를 구상채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이 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서 대신 빚을 갚고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구상채무라고 합니다. 햇살론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서민금융진흥재단 등에서 보증을 서줘가지고 나라에서 은행을 통해 나오는 돈이 바로 햇살론이거든요. 그럼 이 채권자 명의에는 돈이 나온 곳, 즉 은행 등을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 이 보증인 성명에는 보증을 서준 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햇살론 같은 경우에 이 보증기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꼭 이제 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면책 빠뜨렸다. 그럼 면책된 후에 그 보증기관에서 돈 갚어. 그럼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채무란 본인이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준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 가다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돈을 빌린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본인이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물론 개인회생에 포함되면 별도로 갚을 일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이 채무 정보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네 가지 채무, 우선 변제 채무, 담보 채무, 구상 채무, 보증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이 다툼 채무나 전부 채무, 미확정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사용 가이드를 보시면 자세한 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채무 투더코어에는 채권자가 5개까지 한 번에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5개 입력하고 더 추가로 입력하려면은 아래 추가 입력을 눌러주시면 이 창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계속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재산 정보 입력하는 곳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재산 정보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 정보를 입력할 때 먼저 두 가지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이 재산 정보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배우자 소유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자 재산은 처음에 신청할 때는 입력하지 않고요. 타 지역에서만 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재산도 함께 입력합니다. 다만 타 지역에서도 배우자의 특유재산, 즉 채무자와 관계없이 형성된 재산은 신청할 때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재산정보 입력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사항은요, 이 재산정보 입력 시스템입니다. 이 아래에서 입력을 하면 우에 재산 목록에 쌓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재산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여러 번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적금이 여러 개다. 그러면 뭐 금융계를 뭐라 막 쓰고 뭐라고 막 쓰고 뭐 여기다가 뭐 막 썼을 때 쓰고 저장을 누르면 하나가 입력됐습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 열기 보면은 위에 있죠. 또 입력하면 된다. 내용 입력을 누르고 또 뭐 다른 거 뭐 쓰고 여기도 뭐 이거 쓰면 저장 완료를 누르면 또 하나 더 올라가죠. 네. 항목별로 그 재산의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계속 내용 입력을 눌러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우회가 쌓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산 정보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상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예적금은 이제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페이인포라는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본인의 예금 현황을 다 하나하나 입력하시면 되고요. 보험해약 반환금, 뭐 환급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그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받은 보험가입 내역 조회에 나와 있는 보험 중에서 유지 상태인 보험을 보험사에 연락해서 발급받은 예상
보험회학 환급금 증명서 안에 있는 금액을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요. 차량은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차량에 담보가 잡혀 있으면 한 개가 잡혀 있으면 1을 누르고 입력하시면 되고 두 개 잡혀 있으면 뭐 두 건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 반영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니까 건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본인이 주택이나 뭐 사무실 혹은 상가 등을 이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요거는 한번 제가 실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제가 뭐 밀양시 어딘가에 한번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경상도 밀양시 어느 부분을 아무 곳이나 찍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적용보증금 한도 6천만원, 최우선 변제금 2천만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얘가 소액보증금이고 여기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한도입니다. 왜 중요하냐? 만약에 제가 여기서 5천만원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다 하고 여기서 탭을 딱 누르면 자동으로 반환받을 보증금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도 생성이 되고 이 반영액에서 최우선 변제금 2천만원을 뺀 3천만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내가 월세가 밀려가지고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4천만원이다. 4천만원을 쓰고 또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죠. 2천만원 줄죠. 요게 이제 뭐 6개월 원치를 이냐 뭐 이런 걸 이제 쓰는 날입니다. 그런데 또 담보도 달려있다. 그래서 뭐 담보권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여기서 채권 최고액이 뭐 500만원이고 채권 현재액이 뭐 300만원이다. 그리고 또 탭을 딱 치면 또 이 채권 현재액이 또 공제되고 자동으로 됩니다. 이 임차 보증금을 쓰는 이 나는 이렇게 자동화 기능이 마련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도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소재지 쓰고 면적 쓰고 시가 쓰고 담보권 입력하면 되고요. 반영액 아까 임차보증금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으로 입력되는 아니니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물품 요거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상점에 쌓여있는 재고 이제 물품들 그런 것들 가치를 대략적으로 입력하는 단위고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뭐 대여금이라든지 또 외상매출금 등을 입력하는 단위인데 이것도 거의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현재 다니는 회사에 만약에 내가 퇴직한다면 받을 예상퇴직금이 얼마냐를 입력하는 단위입니다. 그냥 예상퇴직금을 회사에서 증명서 받아가지고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는 이제 뭐 신청할 때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보정할 때 이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재산 정보 입력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수입 및 지출 정보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이 자영업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엔 자영업일 경우 체크하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대금이 이제 압류가 되어 있거나 예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그럼 여기 있다 없다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의 종류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직장인일 경우 체크하시면 되고 또 입력하시면 되고요. 두 개 다다. 자영업도 하고 있고 직장인도 하고 있다면 둘 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이거 외에 추가 수입이 있다. 무슨 임대 수입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추가 수입을 또 입력하시면 되고 또 연금 수입도 있다. 그럼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제 수입은 본인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수입, 예금이라든지 세금을 냈다든지 예금의 통장에 있다든지 하는 걸 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가족 수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과 그 다음에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부양료를 내고 있는 가족 그 합계 수를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5명이다. 그럼 5명을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명 중에서 부양 의무가 있냐 없냐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쓰시면 되고요. 보통 배우자는 부양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 배우자를 썼다 하더라도 부양 의무에는 아니오로 쓰셔야 되고 특별한 경우 배우자가 어디 아프거나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예라고 하고 법원에 이제 인정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가족을 입력하는 거고 추가 생계비는 이제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돈이 더 나가는 경우 그걸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의료비 같은 경우는 어디 아픈 경우에는 이 의료비가 이제 잘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나간 금액의
금액을 10으로 나눈 금액, 이제 월 평균 지출 비용이죠. 그 의료비를 여기다 쓰시면 되고, 주거비도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월세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한 월세 중에서 자기 소득에 맞춰가지고 일정 정도 부분을 이제 추가 생계비로 이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 개시일이 있는데, 변제 개시일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하고 첫 변제 개시일은 90일 안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제 개시일은 내가 신청서 접수하고 90일 안에 어느 날을 갖다가 정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여기 기본 정보에서 이 신청 예정일을 만약에 내가 뭐 10월 한 29일에 신청한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주민등록상 조절도 하라고 하네요. 자, 이것까지 해서 뭐 해서 저장을 누르면 요 수입 정보에 신청 예정일로부터 90일 후 날짜는 2022년 1월 27일입니다. 이렇게 날짜가 나오니까 신청 예정일을 입력하셨으면 변제 개시일을 1월 27일 이내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2022년 1월 27일 요 반드시 변제 개시일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2022년 뭐 1월 27일로 해도 되고 뭐 그 앞에 날짜로 해도 되고 뭐 5일로 해도 되고 본인이 편하신 날짜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는 꽉 채웁니다. 27일. 네. 그리고 저장을 이제 수입이 종료 안 했군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시면 되고요. 자, 투도코 정보 입력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진술서 정보라는 것인데요. 채무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재하는 란입니다. 간단하니까 한번 쫙 훑어보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학력사항은 최종 학교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과거 직장생활 경력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혼 경력, 이혼 경력 입력하시고요. 주거사항 입력하시고 빚은 왜 발생하게 됐는지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책 절차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기재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진실하게 이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투도코어에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모든 정보 입력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문서를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투도코어에서 문서 내려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서 내려받기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필요한 문서에 문서 생성을 누르면 다운로드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을 받으면 되고요. 정보를 만약에 수정하였다. 그럼 또 새로 문서 생성을 눌러야지 문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채무 정보에 가시면 여기 오른쪽에 채권자 목록 CSV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자소송을 할 때는 이 CSV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CSV 파일도 이제 다운을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투도코를 가지고서 개인회생 신청서나 변제 예정표 등을 갖다가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생성한 문서들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생의 팁 김웅 변호사였습니다.